엄마 인생이 자기 입이 아니라 딸 입에 달려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순간이 온다면요. 그걸 들은 딸이 그 말을 칼로 쓸지 방패로 쓸지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 집은 앞으로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집이 딱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은 성희도 아니고 진석도 아니고 바로 영나였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영나는 그냥 자기 전시 준비나 하면서 최대한 집안 문제에 안 끼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지환 옆에서 조용히 웃어주는 정도, 가족 식사 자리에서 적당히 웃는 정도. 재단 회의는 핑계대고 빠지고 진석이 나오는 공식 석상에는 작품한다는 이유로 적당히 거리를 두고요. 엄마 성희랑은 서로 피곤해지지 않을 만큼만 마주보는 사이였어요. 학교 진로, 전시, 친구 관계까지 다 통제하려 들던 엄마한테서 겨우겨우 거리를 벌린 게 지금이었거든요. 그래서 영나는 마음속으로 늘 다짐했어요. 엄마 인생 문제는 엄마가 알아서 하고 나는 내 인생만 지키자. 근데 그 다짐을 부숴버린 물건이 하나 있었죠. 바로 성의 차 밑에 달려있던 작은 위치 추적기였습니다. 위치 추적기가 처음 발견된 날 상황은 단순했어요. 정비소에 차를 맡겼는데 기사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거든요. 차 밑에 이상한 게 붙어 있더라고요. 요즘 이런 거 많이 달아서요. 혹시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성희는 겉으로는 침착하게 웃었습니다. 아, 그럴 수 있죠. 요즘 세상이 험해서. 하지만 차 밑에서 그 조그만 기기를 떼어낸 순간 손끝이 잠깐 굳었습니다. 무게도 크기도 별거 아니었는데요. 문제는 이게 붙어 있었다는 시간과 누가 달았느냐라는 의심이었어요. 대충 계산이 끝나는데 몇 초도 안 걸렸습니다. 이걸 달 수 있는 사람. 차를 이 정도로 가까이 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를 믿지 못해서 내 동선을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할 만한 사람. 답은 한 명뿐이었어요. 영나. 그래서 어느 저녁 집이 가장 조용해지는 시간에 성희가 서재에서 문을 반쯤 열어둔 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예상 밖이었죠. 노크 소리가 먼저 났거든요. 엄마, 잠깐 들어가도 돼요? 문을 연 사람은 역시 영나였어요. 성희는 살짝 웃으면서 손짓합니다. 그래, 들어와. 서재 탁자 위에는 위치 추적기 하나가 올려져 있었어요. 옆에는 얇은 서류 봉투랑 화면 꺼진 휴대폰이 뒤집힌 채 놓여 있었고요. 분위기만 보면 엄마와 딸 대화라기보다 이사장과 문제 일으킨 임원 면담 같은 느낌이었어요. 성희가 추적기를 집어들면서 바로 묻습니다. 이거 내가 단 거지? 짖지 않은 표정으로 던진 질문이었는데 말투가 너무 단단했어요. 영나는 잠깐 눈을 피했다가 억지로 정면을 봅니다. 응, 나야. 엄마 어디 다니는지 알고 싶었어. 거짓말 섞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어차피 엄마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묻는 사람이라 대답이 다르게 나와도 자기 결론대로 해석할 게 뻔했어요. 성희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입니다. 그래. 솔직해서 좋네. 그러더니 추적기를 탁자 위에 톡 내려놓고 아주 이상한 말을 꺼냅니다. 그럼 이제 내가 본 걸 하나씩 확인해 봐야겠지. 내가 본 거요? 그래. 내가 이걸 달고 나서 엄마 차가 어디를 다녔는지, 어떤 날에 더 자주 움직였는지, 어떤 날은 유난히 오래 멈춰 있었는지. 다 기록 남았겠지. 그제야 영나는 깨달았어요. 위치 추적기를 단 건 자기였는데 지금 그 기록을 어떻게 쓸지 정하는 사람은 엄마라는 걸요. 성의 머릿속 계산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추적기가 달려 있었던 기간. 그동안 자기가 다녔던 병원, 재단, 병실, 호텔, 회의실. 특히 비 오는 날마다 반복됐던 병원 동선, 우진이 누워있던 병실 앞에서 머물렀던 시간들. 은호가 간 이식 검사를 했다가 버티지 못하고 흔들리던 날들. 순이가 병원 복도에서 머리끄댕이 잡고 난리를 쳤던 날. 그 모든 구간이 영나 휴대폰 안에 남아 있었어요. 성희가 조용히 말합니다. 영나야.
엄마가 내게 솔직하게 말할게. 지금 엄마 인생이 내 입에 달려 있어. 이 말은 이 집에서 한 번도 나온 적 없는 문장이었어요. 이 집에서 달려 있다는 말은 늘 반대 방향이었거든요. 내 인생이 엄마한테 달려 있다. 내 미래가 재단 이미지에 달려 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집이 달라진다. 항상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말뿐이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방향이 뒤집힌 거였어요. 영란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엄마 인생이 왜 제 입에 달려 있어요? 위치 추적기 하나 단 것밖에 없는데. 그게 문제야. 그 하나가 너무 많은 걸 담고 있거든. 성희가 손가락으로 추적기를 살짝 굴립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할 거야. 딸이 엄마 차 밑에 이런 걸 왜 달았는지. 그 답을 제일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너고. 내가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말투로, 어디까지 말하느냐에 따라 기사 제목도 여론도 달라질 거야. 영란은 그제야 머릿속에 떠오르는 문장들을 느꼈어요. 재단 이사장, 딸에게 불법 추적당해. 간 이식 논란에 감시 의혹까지 가족 내 불신 폭발. 이런 식으로 묶이는 순간 이건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니게 됩니다. 재단, 병원, 후원 기업, 투자자 전부 한꺼번에 얽히는 그림이었어요. 성희가 그걸 끝까지 밀지 않고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오늘 널 혼내려고 부른 게 아니야. 부탁하려고 불렀어. 부탁이요? 그래. 내가 본 거, 내가 가진 기록, 내가 들은 말들. 그걸 어떻게 말할지 엄마랑 같이 정해보자는 부탁. 이건 사실상 비밀 동맹 제안이었습니다. 엄마가 널 덮어줄게. 대신 너도 엄마를 덮어줘. 이런 구조였죠. 그날 밤 방으로 돌아온 영란은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스마트폰을 켜면 위치 추적 앱에 표시된 점들이 줄줄이 이어져 있었어요. 비 오는 날 병원에 갔다가 늦게 나왔던 날. 간담회 끝나고 병원으로 바로 이동했던 날. 재단 회의 후에 혼자 병실에 들렀던 날. 그 점들을 보고 있자니 내가 엄마를 감시했네라는 죄책감과 그래도 누군가는 엄마를 감시해야 했다는 분노가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이걸 지워버릴까? 지워버리면 그냥 나 혼자 괴로운 기억이겠지. 근데 지우면 나중에 엄마가 뭐라고 할까? 너만 알고 있었으면서 왜 아무 말 안 했냐고 또 나한테 뒤집어 씌우겠지. 이 생각까지 가니까 갑자기 딱 한 문장이 떠올랐어요. 동맹이면 나도 조건을 걸어야 한다. 엄마는 부탁이라고 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의 협박과 거래에 가까웠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 나도 내 사람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영란은 거울 앞에 서서 혼잣말로 여러 번 연습해봤어요. 엄마, 나도 조건 있어요. 지환 오빠 건들지 마요. 은호 엄마 건들지 마요. 그리고 내 이름 제대로 돌려놔요. 이 세 줄이 입에 붙을 때까지 계속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서재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영나였습니다. 엄마 어제 얘기 계속해야 할 것 같아서요. 성희는 이미 준비된 사람처럼 탁자 위에 노트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4칸이 적혀 있었습니다. 1. 엄마 동선. 2. 병원에서 본 것들. 3. 우진은호 관련 대화. 4. 순이강호 관련 사건. 좋아. 어디부터 할까? 조건부터요. 성희가 조금 웃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말해봐. 영란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첫 번째 줄을 꺼냅니다. 첫 번째. 지환 오빠 건들지 마요. 어떤 판을 짜든 지환은 빼고 짜요. 지환 이름이 나오자 성의 눈빛이 살짝 흔들립니다. 지환은 이 집에서 애매한 존재예요. 친족도 아니고 그냥 직원이라고 보기에도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 운전기사이자 보디가드, 필요할 땐 심부름꾼, 가끔은 집안의 공기까지 읽는 사람. 그리고 영나에게는 거의 유일한 내 편 같은 존재였죠. 지환은 지금도 충분히 위험한 위치야. 내 옆에 있다는 이유로 이미 여러 가지를 알고 있잖아.
그래서요. 더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엄마가 정보 정리한다고 해서 지환 오빠까지 불러다 묻지 말고. 어디 가서도 저 아이가 뭘 봤는지 캐묻지 말고. 필요하면 나한테만 물어봐요. 성희는 잠깐 생각합니다. 그 정도면 내가 감당해야 할 것도 커질 텐데. 괜찮겠어. 감당은 원래 제가 했잖아요. 엄마가 내 편 들어준 적은 별로 없었으니까. 이 말이 묘하게 박혀요. 성희는 바로 반박하지 못하고 침을 삼키듯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어. 지환은 내가 선을 긋는 한 안 건드릴게. 첫 번째 조건이 그렇게 정리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꺼내는 순간부터 공기가 싸늘해질 게 뻔한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둘째. 응. 은호 언니 엄마 건들지 마요. 순이라는 이름이 나온 순간 서재 공기가 딱 변합니다. 순이는 성의 머리끄댕이 잡고 욕설 섞인 말로 성희를 들이받던 사람. 내 딸간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 울부짖던 사람. 성의 입장에서 이 판에서 제일 먼저 정리해야 할 사람 목록 맨 앞에 놓여있던 인물이었어요. 그 사람은 내 엄마가 아니야. 알아요. 근데 엄마가 버린 애 키운 사람이잖아요. 영나 입에서 나온 말은 자기 얘기가 아니라 은호 언니 얘기였어요. 은호 언니가 누구랑 살았는지 엄마도 알잖아요. 엄마가 놓고 간 자리에서 밥 해주고 학교 보내고 병원 데려가고 엄마가 안 했던 일을 한 사람이 그 사람이었죠. 그 사람 건드리는 건 결국 은호 건드는 거예요. 성의 입술이 딱 붙어요. 자기가 끝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던 문장이었거든요. 그 사람은 감정이 너무 앞서는 사람이라 재단 입장에서는 위험해. 행동만 봐도 알잖아. 카메라 다 있는 데서 머리끄댕이 잡고 소리 지르고 그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그냥 놔두면. 그래서요. 세무서에서 연락 오게 하고 위생 점검 자주 나가게 만들고 주변 상인들한테 소문 돌게 만들고 영란은 이미 분위기를 들은 상태였습니다. 점검이 이상하게 잦아지고 대통령이라도 올 때처럼 사소한 것까지 시비를 거는 상황들. 그게 이 집에서 흔히 쓰는 방식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엄마, 나 아직 정확히 다 본 건 아니에요. 근데 냄새가 비슷해요. 예전에 엄마가 싫어하던 사람들 사라질 때마다 났던 그 냄새. 성희는 깊게 숨을 들이쉰 뒤에 억지로 감정을 눌러요. 알겠어. 엄마 쪽에서 먼저 움직이지는 않게 할게. 순이 가게도 더는 건드리지 말라고 할게. 더는이라는 말이 이상하네요. 이미 벌어진 건 어쩔 수 없잖아. 근데 앞으로는 내가 알게 되지 않게 만들게. 그 말이 더 무섭게 느껴졌지만 영란은 일단 받아들입니다. 지금은 당장 공격을 멈추게 하는 게 우선이었으니까요. 세 번째 조건은 본인 인생에 대한 요구였어요. 마지막으로 내 이름 좀 제대로 돌려놔요. 이름. 엄마가 예전에 재단 모임이나 친구들한테 나에 대해 흘려놓은 얘기 많잖아요. 문제 많은 애, 감정 기복 심한 애, 요즘 애들이 다 그렇다면서 살짝 비꼰 얘기들. 그런 거 한 번만 정리해줘요. 그리고 내 전시, 재단 이름 걸고 한 번만 제대로 밀어줘요. 성희는 그 말에 묘하게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 듭니다. 자기 입에서 무심코 나갔던 말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억돼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넌 그런 걸 다 기억하고 있었어. 대부분은 잊으려고 했는데요. 엄마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집 딸은 좀 문제야라고 말하던 순간들만은 이상하게 기억이 잘 남더라고요. 그게 내 인생 발목 잡는 느낌이어서요. 그래서 전시를 재단에서 온갖 전시 후원하면서 딸 전시 하나 제대로 안 밀어준 거 좀 웃기잖아요. 그거 한 번만 제대로 해줘요. 대신 거기 이름 걸리는 거니까 나도 그날까지는 사고 안 치고 버틸게요. 이 정도는 성의 입장에서 꽤 이득이었습니다. 요즘 재단 쪽 이야기만 나면 간 이식, 감시, 10억 같은 단어가 붙는데 예술가 딸을 후원하는 엄마 이미지로 브랜딩을 한번 해놓으면 분위기 전환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좋아. 그건 엄마가 약속할게.
전시 준비되면 재단 이름 걸고 한번 제대로 열어주자. 영란은 짧게 웃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계약서 쓰는 기분이네요. 엄마랑 딸인데 우리 사이가 너무 솔직한 거지. 그 말이 이상하게 비어있게 들렸어요. 어쨌든 세 가지 조건이 정리됐습니다. 지환 보호, 순위 공격 중단, 영라 이름 회복과 전시 지원. 그 대가로 영란은 성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을 골라서 말해줄 증언자 역할을 맡기로 한 셈이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업무 회의였어요. 재단 비어있는 회의실, 집 서재,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 둘은 노트북과 노트를 펼쳐놓고 이렇게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말해도 되는 부분. 이건 말은 하되 표현을 흐려야 하는 부분. 이건 절대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부분. 예를 들어 병원 동선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말해도 되는 부분. 비 오는 날마다 병원에 갔다.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재단 일과 병원을 오가는 날이 많았다. 표현을 흐려야 하는 부분. 의사와 구체적인 수술 날짜를 논의했다. 치료 방향에 대해 상담을 받았다 정도로. 절대 말하면 안 되는 부분. 어떤 조건에서간 이식을 할지, 누가 공여자가 될지, 돈이 얼마가 오갈지 얘기했다 같은 디테일. 우진 상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기계에 의존해서 겨우 숨 쉬는 것 같았다. 이런 표현은 듣는 사람 머릿속에 너무 강렬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둘은 이렇게 바꿉니다. 상태가 좋아 보이진 않았다. 오래 버텨도 걱정이라는 말을 들었다. 딱 이 정도만. 가장 큰 논쟁은 역시 강호와 돈 문제였어요. 영란은 알고 있었어요. 성희가 강호를 따로 불러냈던 날 집 근처 카페에 앉아서 그동안 키워준 값이라 생각해라라는 식으로 두툼한 봉투를 밀어놓았다는 거리요. 강호가 그 돈을 들고 나갔다가 한동안 연락이 두절됐던 것도 알고 있었고요. 이거 안 나오면 간 이식 얘기가 뜬금없이 툭 튀어나와요.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은호냐고. 그래서 이걸 넣으면 기사 제목이 어떻게 나오겠냐. 성희가 먼저 던집니다. 10억 받고 간 내놓으라는 이사장. 키워준 값 명목으로 친모가 돈 건넸다. 이렇게 나와도 할 말 없겠어. 그러면 뭘로 설명할 건데요? 갑자기 하늘에서 간 이식 얘기가 떨어졌다고 할 거예요. 둘의 말이 점점 거칠어지다가 결국 성희가 한 발 물러납니다. 이렇게 하자. 강호 이름은 최대한 안 꺼내는 걸로 맞추고 대신 은호 주변에 돈과 조건이 섞여 들어간 제안들이 있었다 정도만 말하자.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를 어떻게 줬는지는 빼고. 그게 너한테도 그 애한테도 덜 위험해. 편집된 진실이네요. 영나가 툭 던지듯 말합니다. 그래, 편집된 진실이야. 우린 지금 완벽한 진실 얘기할 수 있는 위치에 없어. 대신 편집하더라도 거짓말만 하지 말자.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이 말이 이상하게 정직해서 더 불편했어요. 이렇게 비밀 동맹이 굴러가는 사이 집 밖 사람들도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눈치를 챈 건 역시 지환이었어요. 원래라면 성희에게 한번 화가 나면 오늘 또 엄마랑 싸웠다면서 투덜거리던 영나가 요 며칠은 입을 꽉 다물고 있었거든요. 서재에서 나올 때 표정도 묘하게 달랐어요. 어떤 날은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고 어떤 날은 입술이 하얗게 말라 있었어요. 차 안거울로 볼 때마다 괜찮냐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곤 했어요. 운전기사 입장에서 그리고 그 이상인 사람으로서 어느 선까지 들어가야 할지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어느 밤 전시 준비 때문에 작업실에서 밤을 새우던 날이었어요. 영란은 스케치를 하다가 손을 멈추고 휴대폰 화면만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지도 위에 찍힌 점들, 위치 추적 앱에 찍힌 과거 동선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지환이 물 한 잔을 들고 들어오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요즘 서재에서 나오면 얼굴이 좀 안 좋아요. 그래 보여? 네. 전에는 화가 나서 나온 얼굴이었는데요. 요즘은 겁먹은 사람 얼굴 같아요. 예전 같았으면 야, 누가 겁먹은 얼굴이래 하고 웃어넘겼을 텐데 오늘은 그 말이 이렇게 박혔어요. 조금 무서운 건 맞는 것 같아. 내가 들고 있는 게 뭔지 알게 되니까. 들고 있는 거요? 응. 엄마 인생을 살릴 수도 있고 끝낼 수도 있는 기록들. 지환이 그제야 깨닫습니다. 위치 추적기, 병원, 간 이식, 은호, 우진.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거 혼자 들고 있지 마. 영란은 웃으면서 고개를 저어요. 오빠도 알면 우리 둘 다 한꺼번에 묶여. 그래서 말 못하는 거야. 오빠는 최소한 이 바깥에 있어줘야 돼. 난 원래 너랑 같이 묶일 각오돼 있었는데요. 이 말은 농담처럼 들리지만 진심이었어요. 지환 입장에서는 이미 이 집과 이 사람에게 인생의 꽤 많은 부분을 걸어놓은 상태였거든요. 영란은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이 뜨거워졌다가 다시 고개를 숙입니다. 그 각오 혼자 할래. 오빠까지 같이 쓰면 너무 아깝잖아. 한편 순이 쪽에서도 기류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식당에 위생 점검이 갑자기 잡힙니다. 원래도 가끔 나오는 검사인데 요즘은 너무 잦았어요. 눈에 안 보이는 먼지까지 체크하는 느낌이었죠. 여기 다진 마늘 용기는 왜 이렇게 놓으셨어요? 이 냉장고는 제조년도가 너무 오래됐는데요. 예전에는 대충 웃으면서 넘어가던 부분까지 이번엔 전부 지적 사항처럼 엮이기 시작했어요. 강호가 보다 못해 말합니다. 엄마, 이거 이상하지 않아? 지난달에도 나왔고 지지난달에도 나왔잖아. 갑자기 왜 이렇게 자주 와? 원래 장사하면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야. 근데 엄마가 난리치고 온 뒤부터 이런 거잖아. 순이는 입을 다물었다가 결국 한숨을 쉰 뒤에 인정합니다. 그래. 나도 조금 찜찜하다. 예전에도 그랬거든. 건물주랑 크게 싸운 뒤부터 이상하게 소방 점검이니 뭐니 줄줄이 들어왔어. 이번에도 그거랑 똑같다고 보면 되겠네. 누구 짓인지는 몰라도 내가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지. 이걸 누구한테 말하냐? 재단이나 괴롭힌다 이러면 사람들이 누굴 믿겠냐? 이 대화는 조금 돌아서 영나 귀에도 들어옵니다. 강호가 우연히 영나를 마주쳤을 때였어요. 요즘 좀 이상해. 뭐가요? 우리 엄마 가게. 위생 점검이 너무 자주 나오고 주변에서 재단 얘기도 자꾸 돌고 혹시 너희 쪽에서 뭐 아는 거 있어? 영란은 그 말 한 줄만으로도 그림이 그려졌어요. 어제 서재에서 나눈 대화, 앞으로는 건드리지 않게 할게라는 말. 근데 이미 누구는 움직이고 있었고 누군가는 눈치껏 알아서 더 세게 밀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서재로 올라가면서 영란은 마음속으로 문장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동맹 깨러 가는 날일 수도 있다. 엄마, 우리 다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성희는 피곤한 얼굴로 노트북을 닫습니다. 또 순이 얘기해요. 그 사람 또 무슨 가게에 위생 점검 자주 나가고 주변 상인들한테 소문 돌고 세무서 쪽에서도 말 나온다면서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타이밍이 너무 딱 맞아요. 성희는 바로 부정하지 않고 어정쩡하게 말합니다. 엄마가 직접 뭐 한 건 없어. 근데 재단 쪽에서도 민감한 시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긴 부분은 있겠지. 이런 집하고 엮이면 곤란하다고. 그게 건드린 거죠. 엄마가 손을 직접 대든 눈치껏 움직이든 결과는 똑같잖아요. 가게가 위험해지는 건. 영나 목소리가 단단해집니다. 조건 어겼어요. 그때 말했잖아요. 은호 언니 엄마 건들지 말라고. 성희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 그 사람이 한 말, 한 행동들 다 기록으로 남아있어. 재단에서 봤을 때 위험 요소 맞아. 그래서 없애야 되는 대상이에요. 정리해야 하는 변수지.
그러니까 우리 말이 다른 거예요. 엄마한테는 사람도 변수고 위험 요소고 이미지 문제인데 나한테는 그게 누군가의 엄마예요. 누군가의 평생이 걸린 사람이에요. 순간 둘 사이의 거리가 확 갈라집니다. 영나야. 지금은 감정만으로 결정할 때가 아니야. 우진도 살려야 하고 재단도 지켜야 하고 아빠 사업도 흔들리면 안 돼. 너까지 여기서 흔들리면 그 다 안에도 항상 순서가 있잖아요. 영나가 말끝을 자릅니다. 우진 오빠, 재단 아빠 사업, 엄마 이미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 순이는 그 밑에나 있겠죠. 성희는 숨이 턱 막힌 느낌이었어요. 이 아이가 자기 머릿속 순서를 이렇게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게 놀랍고 동시에 너무 아픈 일이었어요. 그래서 묻는 건데요. 영나가 눈을 똑바로 맞춥니다. 엄마는 진짜 누굴 제일 먼저 살리고 싶은 거예요? 우진 오빠예요. 재단이에요. 아빠 사업이에요. 아니면 엄마 자신이에요. 이 질문은 누가 봐도 치명적인 질문이었어요. 어떤 답을 하든 누군가는 빠지게 돼 있는 질문이었거든요. 성희는 한참 동안 입을 떼지 못하다가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다 살리고 싶어. 그게 잘못이야. 이 말은 이상하게 욕심 많은 답으로 들렸어요. 엄마는 항상 그래요. 다 가지려고 하다가 제일 중요한 걸 놓쳐요. 영나가 조용히 말합니다. 이 와중에 밖에서도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재단 홍보팀에서 가족과 장기 기증을 주제로 한 간담회 겸 캠페인 행사를 기획하고 있었거든요. 외부에는 아픈 아이들과 가족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라고 나갔지만 내부적으로는 최근 불거진 간 이식 논란에 대한 이미지 전환이 목적이었어요. 이사장님 직접 참석, 따님 동석 가능하신가요? 가족 입장에서의 고민을 들어보는 순서를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메일들이 오갔고 진석과 성희는 이 자리를 한 번쯤 정리해야 할 자리로 받아들였어요. 문제는 여기서 가족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으로 누구를 내세우느냐였죠. 영나가 나와주면 상대적으로 문제 있는 딸과의 갈등을 품고 있는 엄마 프레임으로 갈 수 있어. 사람들이 더 드라마처럼 받아들이니까. 진석이 계산을 합니다. 얘가 요즘 우리 편인지 우리 편 아닌지부터가 불분명한데 성희가 웃으며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준비하는 거야. 최소한 엄마를 정면으로 박지 않게 만드는 정도는 맞춰야지. 행사 전날 밤 둘은 마지막으로 대본을 맞춥니다. 질문이 뭐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기본 틀만 잡자. 가족, 우진간 이식, 재단. 이 4개 키워드가 나오면 이렇게 돌아가자. 성희가 예시를 줍니다. 엄마가 먼저 말해.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정도로. 그 다음에 내가 엄마가 완벽하진 않았지만 가족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정도만 얹어줘. 구체적인 숫자, 날짜, 이름은 다 빼고. 알았어요.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그래. 할 수 있지. 연기 못하겠어요. 이런 말은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집에서만 해.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 둘 다 조금씩은 연기해야 돼. 이 말이 묘하게 정직해서 더 서늘했어요. 행사 당일. 조명이 강한 행사장에서 성희와 영나는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사회자는 재단 사업을 소개하고 장기 기증과 관련된 감동적인 사례를 몇 개 보여준 뒤 마이크를 성희에게 넘겼습니다. 이사장님, 최근 개인적인 가족 문제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도 이렇게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가족으로서의 고민을 조금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성희는 준비된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아픈 아이를 둔 가족분들 앞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 역시 엄마로서 그리고 보호자로서 아이를 살리기 위한 선택들 앞에서 많이 흔들렸고요.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그 선택들이 사랑에서 출발했느냐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 가족은 그 지점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눈물 섞인 부드러운 답변이었어요.
그리고 마이크가 영나 쪽으로 넘어옵니다. 따님께도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곁에서 이사장님을 지켜보시면서 장기 기증과 가족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성희가 옆에서 살짝 손을 잡습니다. 준비한 대로라는 신호였어요. 영란은 마이크를 잡고 머릿속으로 대본을 떠올립니다. 엄마는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오해가 있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다. 입이 열리려고 했는데 목이 먼저 걸렸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과 함께 이상한 문장이 입술 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행사장 공기가 순식간에 바뀝니다. 기자들의 펜이 움직이고 카메라 앵글이 살짝 고정되는 느낌이었어요. 영란은 멈추지 않습니다. 엄마가 한 선택들 중에서 어떤 건 이해가 되고 어떤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시간 이식이든 감시든 돈이든 그 모든 게 진짜로 가족을 위한 거였는지 아니면 엄마 자신을 위한 거였는지 저는 아직 판단을 못하겠어요. 시간 이식, 감시, 돈. 이 세 단어가 준비된 멘트 어디에도 없던 단어들이었어요. 하지만 이 세 단어만으로도 듣는 사람 머릿속에는 엄청난 이야기가 그려졌습니다. 성희는 얼굴 근육 하나도 움직이지 않으려 애쓰면서 억지로 웃습니다. 우리 아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다 보니 감정적으로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겠죠.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엄마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고 믿어요. 행사는 그렇게 끝났지만 그날 밤 포털 메인에는 이런 제목들이 떠올랐어요. 이사장 딸 간 이식 감시돈 언급 판단 못하겠다. 모녀의 동상이몽. 장기 기증 캠페인 자리에서 터져나온 진심.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숨막히게 조용했어요. 운전석의 지화는 백미러로 상황을 보면서도 어디까지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입을 다물고 있었고 뒷자리에서 진석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성희와 영란은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앉아 있었어요. 집에 도착한 뒤 결국 둘만 남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서재 문이 닫히고 이번엔 탁자 위에 어떤 종이도 추적기도 노트북도 없습니다. 그냥 두 사람만. 성희가 먼저 입을 엽니다. 오늘 그 말 일부러 그랬어. 응. 일부러 그랬어. 왜? 엄마를 살려줄 증언이라고 해서 시작했잖아요. 근데 계속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게 엄마를 천천히 죽이는 말 같기도 하더라고요. 편집해서 말하면 말할수록 나중에 더 크게 터질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냥 덜 편집된 버전으로 한번 말해봤어요. 완전 있는 그대로는 아니어도 최소한 나까지 속이지는 않는 선에서. 성희는 이해가 잘 안 된다는 표정으로 한참을 쳐다봅니다. 그럼 넌 앞으로도 내가 가진 걸 어떻게 쓸지 정한 거야? 아직 다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는 정했어요. 뭔데? 엄마를 살리려고 내 인생을 다 태우지는 않을 거라는 거요. 이 말은 그동안의 모든 비밀 동맹을 뒤집는 문장이었어요. 이제부터는 엄마를 살리기 위한 증언이 아니라 적어도 나를 망치지 않는 증언이 기준이 된다는 선언이었거든요. 그게 엄마한테는 배신처럼 보이겠죠. 근데 나한텐 이제야 처음으로 나를 지키는 선택이에요. 성희는 처음으로 진짜로 겁이 났습니다. 지금까지는 딸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는 전제로 계산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딸이 언제든 칼날로 돌변할 수 있다는 변수를 안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늦게 영란은 혼자 방에 앉아서 노트를 펼칩니다. 성희와 함께 나눠놓았던 4개의 칸. 그 안에는 여전히 쓰지 않은 이야기들이 더 많았어요. 엄마 동성 칸에는 아직 날짜 몇 개와 장소만 적혀 있었고 병원 칸에는 우진 얼굴과 의사 목소리 정도만 적혀 있었고 우진은호 칸은 거의 비어 있었고 순이강호 칸에는 욕설과 울음과 그날 복도에서 터지던 말들 몇 개만 적혀 있었어요. 영란은 펜을 들어 4번째 칸 아래에 한 줄을 적습니다. 이 증언이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일지 아직 모르는 상태. 그리고 그 옆에 또 하나를 덧습니다. 엄마 인생이 내 입에 달려있다고 했으니까
이 입은 엄마 것만은 아니다. 펜을 내려놓고 나서야 숨이 조금 편해졌어요. 여전히 집안은 혼란스럽고 밖에서는 여론이 요동치고 병원에서는 우진이 버티고 있고 은호는 두 엄마 사이에서 여전히 갈라져 서 있습니다. 지혁과 성재는 이 판이 회사 이미지에까지 튀지 않게 막을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 진석은 자기가 선택해온 가족들이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을지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어요. 순이는 여전히 식당 문을 열고 강호는 가게 CCTV를 자꾸 올려다보고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서 영나 혼자 조용히 생각합니다. 엄마를 살려줄 증언을 나만 들고 있으라고 했지. 근데 그 말 엄마도 너무 쉽게 한 거 아니야. 엄마 인생이 내 입에 달려 있어. 그 말은 돌이켜보면 참 무책임한 말이었어요.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은 정작 그 말을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되니까요. 그래서 영란은 아주 조용히 이렇게 결심합니다. 다음엔 엄마를 살리는 말부터가 아니라 나한테 부끄럽지 않은 말부터 골라야겠다. 언젠가 이 증언이 칼이 될지 방패가 될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어요. 이 집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은 더 이상 성희가 아니라 영나라는 거. 엄마를 살려줄 증언을 들고 있는 딸. 그 딸이 언제 어떤 표정으로 어느 쪽을 향해 입을 열지 모르는 상태. 그 불안과 긴장감이 고스란히 남은 채로